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혹시 그런 날 없으신가요? 어릴 땐 뭐랄까 비 오는 날 흙냄새만 맡아도 막 신나고 그랬는데 이젠 뭘 해도 예전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대체 그 많던 즐거움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어른이 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심리학이랑 또 철학을 넘나들면서 아주 깊이 있게 풀어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런 뻔한 결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졌던 희망 때문에 더 지쳤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듣다 보면 약간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역설적인 관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즐거움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고 그걸 되찾을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가 엉키기 시작한 건지 한번 보죠. 제가 정말 공감했던 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무슨 인생의 거대한 비극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 맞아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지적하죠. 네, 작가 찰스 부코스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건 살인이나 배신 같은 큰 사건이 아니다. 바쁠 때 끊어지는 신발끈 같은 아주 사소한 비극들의 연속이다. 그 신발끈이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하죠. 우리가 살면서 암에 걸린다거나 집을 잃는 그런 큰 불행에 대해선 어느 정도 마음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대비하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을 매일같이 갉아먹는 건 출근길에 꼭 빨간불만 계속 걸리는 거. 점심 먹으려고 줄 섰는데 바로 내 앞에서 재료가 똑 떨어지는 거. 이런 소소한 짜증들이거든요. 정말 생각만 해도 짜증이 확 나네요. 이걸 사소한 것들의 습격, 영어로는 a swarm of trivialities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딱이네요. 벌떼처럼 윙윙거리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느낌. 하나하나는 진짜 별거 아닌데 수백 개가 한꺼번에 덤비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바로 그 어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기차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눈살 찌푸리던 바로 그 아저씨요? 바로 그 모습이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세상과 맺었던 일종의 거래에서 찾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라거든요. 착해야 해.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맞아요. 지금 좀 재미없어도 참고 견디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공했을 때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약속 같은 거였죠. 네, 일종의 즐거움의 유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 그냥 멍하니 구름 모양 쳐다보는 그런 순수한 기쁨들을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한 담보로 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성취라는 약속의 땅에만 도착하면 우리가 희생했던 모든 즐거움이 엄청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어떻던가요? 글쎄요. 기다리고 있던 건 더 많은 책임감, 더 많은 경쟁.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더 거대한 사소한 것들의 습격뿐이었죠. 희생한 즐거움이 복리로 불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이 상황을 정말 잘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죠?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해질 거라 믿는 무언가를 좇으며 평생을 보낸다. 그리고 마침내 그걸 얻더라도 실망할 뿐이다. 우리가 했던 그 거래가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을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와, 그리고 바로 그 통찰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주장이죠? 우리의 이 깊은 냉소와 씁쓸함이 비관주의나 절망에서 온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순진하고 잘못된 희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희망이요? 희망이 문제였다고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보통 희망이 없어서 문제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희망을 가지라고 배웠으니까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우리를 배신했다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같은 건강한 희망이 아니에요. 어릴 때 가졌던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요? 네, 예를 들면 내 인생은 언제나 파티 풍선처럼 즐겁고 행복할 거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 노력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런 믿음들이요. 나는 저런 어른은 절대 안 돼. 라고 다짐했던 바로 그 마음. 그게 일종의 오만한 희망이었다? 이런 거군요. 나는 다를 거라고.
내 인생은 특별할 거라고 믿었던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현실의 충격에 대한 아무런 예방주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와 시간의 스매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이와 시간의 스매싱? 네. 피할 수 없는 노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기대와 다른 현실 같은 것들이 우리 얼굴을 강타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순진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던 거죠. 아, 그 거대한 낙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환멸과 냉소에 빠지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러니까 애초에 인생이 원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등산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면 넘어졌을 때 아, 원래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났을 텐데 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잘 닦인 고속도로일 거라고만 믿었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했다는 이야기네요. 와, 어쩌면 문제의 시작이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 즉 그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실망시킨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우리를 실망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해답을 고대의 지혜, 즉 철학에서 찾습니다. 철학이라니? 갑자기 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게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시해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삶이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 기대를 버리는 것. 네, 바로 내려놓음과 수용의 태도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도가사상, 노자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잡으려 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들려 하는 자는 잃는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몸에 맡기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내일 마감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연의 흐름에 맡기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하, 물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부수려고 애쓰지 않고 비켜서 흘러가잖아요. 아, 그것처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부딪혔을 때 그걸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좌절하는 대신 유연하게 다른 길을 찾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두 번째 철학적 도구는 뭐였죠? 알베르 카뮤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카미의 부조리 철학입니다. 카미는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해요.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과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침묵하는 우주 사이의 충돌이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좀 허무한데요. 그럼 카미는 그냥 이 허무함을 받아들이고 살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반전이 있습니다. 카미는 이 부조리를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열정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유와 열정이요? 네. 어차피 정해진 의미나 목적이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화 속 시시포스처럼 우리 삶도 끝없이 반복되는 부조리한 일들의 연속일 수 있지만 카미는 시시포스가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고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거죠. 와, 부조리에 대한 반항으로서의 행복이라니 정말 멋진데요. 세 번째는 니체였죠. 네, 프리드리히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이건 단순히 현실을 수용하는 걸 넘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까지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태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신발끈 같은 일까지도 내 삶의 일부로 긍정하고 끌어안는 거죠. 삶 전체에 예스라고 말하는 긍정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도가, 카뮤, 니체 모두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삶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애쓰지 말고 대신 삶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각도를 바꾸라는 메시지죠. 하지만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들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것은 필연적인 아름다움이야 라며 웃어넘겨야 할까요? 그건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 철학들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고 영상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무관심이나 체념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건강한 반응일 수 있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주어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영상에서는 아주 좋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꽉 움켜쥔 손에 힘을 빼는 것. 꽉 움켜쥔 손에 힘을 뺀다. 네. 세상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꽉 쥐어서 손에 피가 안 통할 지경인 그 주먹의 힘을 살짝 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들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후자, 즉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날씨, 교통체증, 다른 사람의 평가, 그리고 결국엔 죽음까지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나의 태도나 오늘의 작은 행동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결국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 사실을 직시한다면 지금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 통제 밖의 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슨한 균형 잡기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건 어릴 적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잘못된 거래를 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한 냉소주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은 항상 행복해야 해 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이 깨지면서 생긴 결과물일 수 있다는 역설도 확인했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삶을 통제하려는 기대를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철학적 관점들을 살펴봤고요. 맞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올린 그 단단한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고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당신의 어깨를 유난히 무겁게 짓눌렀던 신발견 같은 사소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업무일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타인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주 잠시만 꽉 쥔 손에 힘을 빼보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저 이런 일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